자, 됐죠? 네. 들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 아까 53번 했었고요. 그죠? 53번 됐었고, 54번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담합입니다. 담합이더라. 그 담합 보시면 54번 문제가 다시 유인물에 한번 보세요. 담합회가 카르텔 적혀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담합하고 카르텔 적혀가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 보시면 되게 이제 담합에 대한 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94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만은 너무 오래됐는데 유인물로 다시 만들어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담합이라는 걸 드린 이유는 지금은 담합을 조금 봐놓으셔야 됩니다. 올해 끝날 때까지는 담합에 대한 문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덤핑이 있는데 덤핑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적은데요. 담합은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에서 보셔야 되겠고, 지금 담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겁니다. 100억 이하의 소규모 공사들, 100억 이하의 소규모 공사들에서 담합이 일어나야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54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 자체에 보시면 2번에 담합에 피해가 있고 3번에 보시면 문제점이라는 걸 적어놨죠. 저렇게 적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담합의 피해가 문제점입니다. 피해가 다른 말로 문제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은 내용 갖고 장난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 보시면 담합에 이제 유인물 보시면 담합 보시죠. 담합이는 시공업체 간 입찰 전 계약이나 협정의 방식으로 다른 입찰 참여 시공사들과 미리 입찰 금액을 협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공동행위라고 부릅니다. 이걸 공동행위로 봐요. 담합은. 우리 계약법상에 이게 우리는 공동행위로 보더라라는 겁니다. 담합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담합의 유형은 입찰 가격을 제한하고요. 공사 업체를 제한시켜버리고 담합을 할 때 그 다음에 공사 실적에 대한 제한을 가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재 거래를 제한 걸어버립니다. 그게 담합의 일반적인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담합의 유형 보실 수가 있겠죠. 담합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급의 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고요. 담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및 육성을 저해하게 되고 부실 시공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신뢰도 저하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 그리고 추후에 이 담합에 의해서 낮아진 공사비를 뭐로 극복하려고 합니까? 설계 변경해서 증액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비 상승을 유도시키더라. 이런 것들이 다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한 개선 대책 보시면 소규모 입찰 시에 전자 입찰을 의무화하더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왜 이 단어를 구사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규모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소규모가 100억 이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억 이하를 이야기하더라. 지금 현재 이렇게 적어줘야지 뭐가 되냐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규모란 단어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형 입찰 방식의 활용이고요. NSC 방식. NSC 뭐라 했습니까? NSC. 그렇죠. 지명하조자 발주 방식이죠. 그죠? 웬만하면 영어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부실시공업체의 제재를 강요하고요. 하도급 계약의 적성성 심사를 하게. 아까 그 줬었죠? 하도급 계약의 적성성 심사 있었죠? 그 유인물 있었죠? 그죠?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내역 입찰 제도의 확대. 지금 여기 보면 뭘 봐야 되냐면, 소장님들이 개선 대책에, 거기에 보면 아마 내가 빨간색으로 색깔이 좀 연하게 돼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모든 단어들 다 구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 좋은 단어들 다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딴 거 쓸 거 많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 쓸 것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제일 고급진 단어를 구사하셔야 돼요. 제일 고급진 단어들. 만약 그 단어에 영어 같은 게 적혀 있으면 영어도 조금 적어 보시고요. 그 자체에 영어도 한번 적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꾸며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드렸더라. 그러니까 담합에 대해서는 이번 시험 대비해서 준비를 조금 하시라라는 겁니다. 담합입니다. 담합. 자, 넘어가시고 문제 55번 덤핑이죠. 덤핑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덤핑이라고 하면 공사원가 이하로 도급을 받는 것으로서 품질저하 부실 시공 등의 원인이 된다. 건축공사에서 덤핑은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통 예정가의 80% 이하를 덤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덤핑도 역시 어디에서 나오냐면 100억 이하의 공사예요. 100억 이하일 때 지금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100억 이하의 공사에서는 무조건 98% 이하, 예정가의 98% 이하는 낙찰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98% 이하는 낙찰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덤핑의 기준입니다. 이게 예정 가격의 98% 이미만은 낙찰시키지 않는다라고. 자, 그 다음에 56번에 테스트가 있죠. 이런 이제 덤핑이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테스 성기술 후가격 협상세 제도입니다. 테스 투 인벨롭 시스템이죠. 투 인벨롭이더라. 자, 테스 제도란 공사 발주 시 기술 능력 우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분리해서 제출해서 평가받는 낙찰자 선정 제도. 정의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요 자체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이제 없죠. 왜? 봉투를 안 쓰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그거 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테스 이름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어가시고. 자, 57번입니다. 계약 제도상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입찰 보증금 있고요. 계약 보증금 있고 하자 보증금 있더라라는 겁니다. 입찰 보증금은 5%고요. 입찰 금액의 5%. 계약 보증금은 예정 가격의 10%. 그죠? 우리 뭐 보통 계약할 때 뭐든 10%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하자 보증금은 2에서 5% 정도 되다. 보통 3에서 5% 정도 되는데, 뭐 여기 2에서 5% 정도 되가 있으니까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금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입찰 보증금의 정의를 보시면 낙찰된 시공자가 도중에 실격된 경우에 발주자의 손실을 보증하는 금액. 계약 보증금이라고 하면 계약대로 공사를 완성해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것을 시공자에게 보증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증금. 하자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목적물의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시공자가 공사의 하자 보수 책임을 담보하는 보증금이더라라는 거야. 하자 보증금이더라. 각각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58번에 하자 보증입니다. 하자 보증에 대한 거. 하자 보증이란 건설공사 계약에서 하자에 의해서 생긴 손해에 대한 시공자 측의 보증을 말합니다. 지금 뭐 10년, 5년 구분 없이 그냥 5년 통합해서 가져올. 자, 그 다음에 하자 보증금 있고 밑에 그건 그냥 보시면 되고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에서는 59번의 건설보증제도입니다. 정의만 보면 되는데 건설보증제도는 시공자와 공사 발주자 간의 공사 실행 및 완공의 준수를 보증회사가 보증하는 제도더라. 정의만 보면 돼요. 밑에 필요 없습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60번 표준공기 절대제도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유인물로 드릴 겁니다. 지금 유인물 복사하고 있어가지고 안 왔는데 유인물 요거는 바뀌었습니다. 요 표준공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유인물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요거는 적용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Letter of Intent 계약 의향서대가 있습니다. 계약 의향서. 자, 61번하고 문제 62번하고는 친구입니다. 그죠? 제안 요청서하고 그 다음에 계약 의향서는 친구더라라는 겁니다. 자, LOI는 정식 계약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 줄 것이고 정식 계약 이전입니다. 의향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정식 계약의 이전 단계더라라는 거. 정식 계약 이전 단계더라. 자, 그 다음에 건축주의 요구, 발주자의 요구나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 합의입니다. 그 줄 것이고요.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 합의더라.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 합의더라라는 겁니다. 예비적 합의더라. 꼭 찾으면 안 보여, 이게. 아, 여기 있네요. 예비적 합의더라. 자, 그거 알고 계셔야겠고, 그래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요거 자체가 법적 효력엔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계약 의향서네요. 계약 의향서. 계약 의향서 적어 있으면 뭘 적을 수 있어야 됩니까? 계약 의향서니까. 그렇죠. 뭡니까? sheet. 맞습니까? sheet. letter of intent 대가 있죠. letter가 뭡니까? 종이죠. letter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항목이 들어가야 되더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목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항목을 보게 되면, 의향에 대한 항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과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과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과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과업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들어갑니다. 요구사항. 어떤 게 필요한지 요구사항들이 들어가게 되고, 요구사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조건들.
계약에 대한 조건, 계약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계약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나 평가 요소, 평가 방법이나 요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평가 요소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평가 방법이나 요소들, 그 다음에 제안서 자체의 규격, 제안서의 규격입니다. 제안서의 규격입니다. 규격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고요. 제안서의 규격,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 들어가더라. 기타 뭐 잡다한 사항들, 부기사항이라고도 부르죠. 부기사항들이 들어가더라. 자, 얘는 여기 지금 6개 정도 적어줬는데 얘의 항목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제안 요청서에 대한 내용도 같더라라는 거예요. 제안 요청서에 대한 항목도 얘랑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제안 요청서에 대한 항목들. 자, 요거 선생님 오늘 또 뒤로 유인물이고. 항목들입니다. 지금 자 앞에 지나갔던 내용들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죠? 고안하시면서 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지금 드린 거. 자, 일단 하는 건 마무리 짓죠. 자, 아무튼 자, 항목이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항목이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61번에 3번 보시게 되면 LOI의 작성 방법 보시면 계약서의 작성 요령과 동일하고 LOI 법적 구성을 할 경우에 구체적 약속이나 합의의 형태를 취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날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적 구속을 회피할 경우에는 제2계획 특성 조건 달성을 전제로 합의의 성격을 띠더라. 사인 같은 걸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LOI 작성 시 유의사항 보시게 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과 같지 않는 조항을 명확히 구분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적 구속력에 구분하고 같지 않는 조항을 구분해 줘야 되고요. 의무 성격을 내포하는 단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됩니다. 단어.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합의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명시, 그 다음에 공사직, 공사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의 언급 회피, LOA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되겠더라. 이거를 작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요. 여기에다가 대제목 4번에다 작성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뭐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쓰십시오. 그 자체를. 우리는 작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 걸로 적어주시면 되겠더라. 그럼 뭐 적는데 문제는 없죠. 자,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제안 요청서더라라는 겁니다. RFP입니다. Request for Proposal입니다. 그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우리는 제안 요청서라고 불러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방법의 일종입니다. 이게. 자, 제안 요청서란 발주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들에게 주는 제안 요청을 위한 문서 되어 있죠. 이게 제안 요청을 위한 문서가 아니고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한 문서예요.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안서의 제출. LOI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죠? LOI가 가죠. LOI가 가면 계약 의향서를 던져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그래? 의향서는 누가 던져줍니까? 누가? 그러니까 입찰을 들어오려고 하는 자가 발주자에게 이런 공사가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자가 그 다음에 판단을 하죠. 발주자가 판단을 해보고 뭡니까? 괜찮은데 이런 거죠. 저기 삼복도로 하나 놔주는 게 어때요? 그럼 공사 시간이 줄어들 텐데, 이동 시간이 줄어들 텐데 라고 던지죠. 그럼 발주자가 그걸 보고 뭡니까? 괜찮은데? 그럼 한번 해볼까? 하는 게 RFP예요. RFP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누가? 발주자가 되는 사람이 다수의 입찰자들한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입찰 의향서를 던지더라. 이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관계 있는 사람들 한번 다 들어와 보세요 하는 게 RFP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제안서 한번 던져보세요. 이제 제안서 던져보세요 하면 이제 2단계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SOP가 들어와요. SOP. RFP가 들어가고 SOP, RFP 들어가죠. 그죠? SOP가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SOP. SOP가 들어오더라. SOP. Sheet of Proposal. 제안서가 들어오더라. 이제 제안서예요. 이게 제안서더라라는 거예요.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더라. 그럼 이 제안서가 뭐냐면, 제안서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안서와 동시에 들어오는 게, 첫 번째 이제 2개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SO 아까 있었던 그거하고 겹치게 되는데, CI하고 FI가 들어오게 돼요. CI가 Construction
construction. investment야. investment.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이 합 컨소시엄을 지어서 뭘 들어오게 됩니까? 제안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공사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SOC가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SOC가 같이 여기서 결합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SOC 안에 이제 요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지만, 지금까지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여기죠. 여기 나왔고 여기까지 나왔죠. 근데 요거는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출제가 된 거죠. 그게 뭐냐면 SOC 사업입니다. SOC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서에서 진행되는 게 SOC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개 중에 뭐가 나오더라도 역시 똑같더라는 거예요. 대제목 2번은 뭐더라? 이 세 개 다 전부 다 뭡니까? 시트. 이건 뭡니까? 이것도 종이로 봐야 되고요. 얘도 종이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안에 있는 대제목 2번은 뭐더라? 아까 얘가 다 들어가더라. 얘들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번에. 그 다음에 대제목 3번에는 뭐가 더 들어가? 아까 2번에 있던 내용이 또 그대로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아까 그 61번에 있는 그 작성시 유의사항 있죠. 그 관리시 유의사항, 그걸 말만 조금씩 바꾸면서 다 얘를 깔아주면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만 외워도 그냥 전체를 다 적어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대제목 4번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비교죠. 뭐 볼 거 있습니까? 얘들의 비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단계별로 비교해 주더라. 그래서 요게 대한 답들은 사실은 다 똑같죠. 자, 그래서 보시면 4번에 그 62번에 4번 제안서 작성 시의 고려 사항이나, 그죠? 그 다음에 61번에 4번의 작성 시 유의 사항이나 사실은 했는데 퀄리티가 61번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요. 61번의 퀄리티가 좋더라.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냥 뭐 61번으로 정리해서 전체를 다 써 나가시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정의만 별도 외우시면 되겠네요. 정의에 대해서만 외워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도 시험에 떨어뜨리려고 딱 만약에 목적, 이거 인간들 딱 쓰지. 이 인간들 한번 보자. 퀄리티 한번 높여가 이 계약에서 한번 떨쳐볼까? 딱 요 생각 들면 사실 요런 거 내면 전국에 있는 8알이 못 씁니다. 그냥 다 버려요. 이런 거. 뭐 쓰지 생각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네, 그냥 이런 문제는 시험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때는 이런 문제를 내요. 근데 지금은 기출문제 위주로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나오죠. 이게 또 기출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 두 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두 개 영어로 적혀 있죠. 영어로 적혀 있죠. 주로 이것들이 언제 시험에 나온 기절이냐면 전부 다 그것들입니다. 해외 공사 발주가 활발할 때. 뉴스에서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외 공사가 뭐 이게 막 큰 게 대박이 터지고 있다. 이러면 요런 쪽 딱 생각해야 돼요. 전체가 요런 쪽 생각하고 시험 나오겠구나.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는 사실은 좀 퀄리티는 떨어지는, 사실은.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까 작성시 유의사항 한 개만 정리하시고, 서브노트 정리하실 때는 유의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 또 한 개 서브노트 할 때 잘못 작성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개를 같은 종류의 단어들 있죠. 지금처럼 보면 밑에 같은 개를 이렇게 써야 될 때 완성을 시키시는 분들 보면 다 써요. 똑같은 거를 계속 써나가요. 근데 이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내용들이 계속 달라져요. 밑에 적은 것들이. 그런 형태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다 외운다는 소리거든. 다 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의지만 표현하는 거죠. 시험 장관 안 써질 텐데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거 모으시고요. 한 개를 응용해서 쓰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더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 문제만 딱 정리를 하면 이거 다 정리되죠. 끝이에요. 다 정리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넘어갔던 문제 한번 보죠. 문제 60번입니다. 문제 60번은 아까 유인물 보시게 되면, 유인물 먼저 한번 보죠. 유인물에 보시면 제일 먼저 볼게요. 아까 최저가치 그 뭡니까? 최고가치 낙찰제도에 대한 거 있죠. 최고가치의 낙찰제도에 대한 거, 그게 정의가 있는데 1번 지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1번 그대로 있는데, 보통 최고가치 낙찰제도라고 하면요, 이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현재. 최고가치 낙찰이라는 게 희한하게요. 이게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최고가치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하는 용어는 최저가치입니다. 최저가치 낙찰제도라고 불러요. 최고가치라고 안 하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가로 쳐놨죠. 이름에. 최저가치 낙찰제도라고 쳐놓은 게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최저가치라고. 근데 법 조항에서는 최고가치라고 쳐보면 안 나와요. 이 법이 없어요. 이게. 이런 계약제도의 최고가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최저가치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가치 낙찰제도라고 여기는 적어놨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최저가치는 한정된 비용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 데가 있죠. 그 영어도 사실은 달라요. 그 베스트 밸류라고 적힌 건 우리 시험에서 예를 들게 그 미국 갔다 오신 분이 냈을 때 그 미국 논문에 있는 게 베스트 밸류 이렇게 적혀 있고요. 국내에서 법으로 적혀 있는 거는 거기에 적힌 데는 밸류 오브 머니입니다. 밸류 포 머니 그렇게 적혀 있죠. 거기 그 밸류 포 머니 그림 밑에 보면 적혀 있죠. 그림 밑에 보세요. 밸류 포 머니 적혀 있죠. 그게 이제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가치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더라. 대상공사 50억 이상 공사입니다.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구리구리하죠. 50억. 자, 그 다음에 특징은 가격의 기술적인 비가격 요소를 평가하게 되고요. 새로운 대안제시미 예산제한 방안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되고 ACC의 최소화를 도모하게 되더라. 공정품질 원가 안전이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고요. 건설 신규선의 도입에 훨씬 유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종류에는 경험을 중시하는 방식이고요. 창의력 중시형이 있고요. 일반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하도 좀 그 시기해서 다시 적은 겁니다. 그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 적정성 심사하고 가격 입찰하고 종합평가하고 맨 뒤에는 전부 다 뭡니까? 종합평가죠. 종합평가더라라는 겁니다. 종합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적정성 심사하고 가격 입찰하더라. 위치가 바뀌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정도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될 사항 있죠. 그 문제 그 보시면 18개 항목으로 바뀌어가 있을 겁니다. 밑에가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18개 항목입니다. 18개 항목. 그 18개 항목 있죠. 그 다 필요 없댔습니다. 중요한 거는 18개라는 게 중요하더라. 18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거만 아시면 되겠고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문제 60번입니다. 공공건설공사기관의 산정기준. 아까 문제 60번에 표준공기 제도 있죠. 그거를 이제 바뀌어서 문제 그 유인물에 있죠.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관 산정기준. 걔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걔 자체로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걔로 정리를 해라.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공사기관 산정 공식 있죠. 그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플러스 비작업일수 플러스 작업일수 플러스 정리기간으로 정리를 하게 되더라. 요거 암기. 요거는 암기. 요거 암기입니다. 요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 내용이 저 06년도 전반기하고 저거 같은 거니까 06년도로 적어 놓은 거고요.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보시면 발주처는 지침에 맞는 공사기간 산정 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공사기간 산정 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규모 및 특성, 지역 여건, 자연 요건, 법정 근로시간 및 기타 재반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공사기간 부당삭감이나 과잉 계산을 금지해야 되고요. 공사기간 산정 시 영향요건 보시면 용지보상, 인허가 및 심의 절차, 지작물 이설 설치 철공사, 문화재, 그죠? 문화재 뭐야 이거? 발굴시인가? 시발굴? 시굴? 발굴? 이렇게 나요. 그죠? 적어 놓고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발굴이겠죠 뭐. 그 다음에 사후 환경 영향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공사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산정에 대한 일수, 그거는 이제 책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내용들 정리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참고해서 바꿀 거는 바꾸시고요. 아니, 참고할 거 참고해서 넣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계산계약입니다. 계산계약. 자, 정의만 보시죠. 계산계약이란 상세한 계약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 정산하는 것, 계산계약이라고 하더라. 계산계약이라고 하더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64번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 이런 거 시험 안 나오죠. 장기계속계약이란 수년간 연속적으로 공사를 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서 수년에 걸친 공사계약이 있어서의 계약 체결 방법이더라라는 거. 장기 계속 계약입니다. 요거 알고만 계셔야 다 국가계약법에 살아있는 애들입니다. 아직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이거 전체가. 자,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65번 체크하시고, 그죠? 이제 한번 다시 시험 나올 때가 됐고, 이거 자체 파트너링 방식, IPD 방식입니다.
최근에 시험 나온 건 서술로 물어본 게 파트너링 방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트너링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는 IPD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에 맞습니다. 이게 통합 발주 방식으로 Integrated Project Delivery죠. 통합 프로젝트 발주 방식입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통합 발주 방식은 통합하더라. 뭘 통합합니까? 통합의 주체가 뭐예요? 통합은 누굴 통합합니까? 공사 관계자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사 관계자가 누굽니까? 공사 관계자가 누구예요? 법에서 정한 공사 관계자가 중요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공사 관계자는 한밭집 아줌마도 공사 관계자는 맞죠? 이 엄밀하게 따지면 공사에 관계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밭집 아줌마 아저씨들, 뭐, 요런 아저씨, 청소 아저씨들, 뭐, 다 이야기 됩니다만은, 법은 그렇게 나눠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법에서 공사 관계자를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자, 우리가 시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사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사 관리에서의 공사 관계자는 누굴까요? 제일 먼저가 발주자가 나오겠죠. 발주자가 시작이에요. 건축주라는 단어는 사용을 안 해요. 그거는 우리 건축이니까 그냥 건축 느낌 준다고 건축주 하지만 건축주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죠. 건축주가 되더라. 자, 그 발주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가 들어가죠. 설계자가 들어가요. 설계자가 들어가죠. 설계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시공자가 들어가겠죠. 시공자.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구 있습니까? CM? 갑자기 한글로 적고 있다가 영어로 CM 적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뭡니까? 그렇죠. 건설 사업관리자죠. 사업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자, 이 네 명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공사의 주체입니다. 공사의 주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의 주체. 아시겠습니까? CM에서 공사의 주체 하면 전부 다 이 네 명입니다. 자, 알고 있어요. 이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의 팀을 이룹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더라. 팀을 이룹니다. 언제? 팀을 이루더라. 언제? 초기. 초기는 너무 음서 보이잖아요. 발주 초기. 그게 그거잖아요. 발주 초기. 그죠? 우리는 CM은 단계가 있죠. CM의 5단계는 뭐예요? CM의 5단계. Pre-design, Design, Procurement, Construction, Post-Construction. 기획 단계,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알죠. 디자인, Procurement니까 구매 발주 단계, 그 다음에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로 구분이 돼요. 그 중에서 어느 단계? 기획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하나의 팀을 이룹니다. 기획 단계에서, 그죠? 프리디자인 단계예요. 프리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하나의 팀을 이루자. 이 단계가 중요하고요. 어디서부터? 그죠? 그 다음에 누가? 그죠? 어떻게? 한 개의 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단어예요. 자,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서, 그죠? 프로젝트를 수행해요. 통합된 시스템으로, 통합 시스템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발주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자체를 수행하는 발주 방식이에요. 발주 방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IPD라고 부릅니다. IPD, 통합 발주 방식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겁니다. 자, 파트너링 계약 방식은 그걸 보시면 이제 파트너링 적었으니까 한번 보죠. 직접 설계와 시공에 참여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프로젝트 관련자, 아까 프로젝트 관련자들 생각해야 되고 하나의 팀을 조직해서 공사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더라. 파트너링 방식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이를 미국에서는 IPD, 국내에서도 IPD라고 합니다. 그냥. 그죠? IPD라고 하더라. 이딴 말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IPD로 하더라라는 겁니다. IPD 방식이더라.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게. 자, IPD하고 파트너링의 차이는 뭐냐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얘가 달라져요. 얘에 대해 얘의 차이가 있어요.
IPD 방식은 미국에서 말하는 IPD 방식이라는 거는 전체 통합된 그죠? 오픈 BIM이라는 그 모듈 안에 오픈 모듈 안에 모두가 다 하나로 모입니다. 하나로 프로젝트 관련제 전체가 어디서부터 해서 설계부터 해서 마지막 유지 관리 단계까지 모든 총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그 오픈 시스템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오픈 BIM이라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그 크게 이야기하면 칼스 안에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프로젝트만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는가요? PMIS가 되겠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안에서 전체가 다 하나의 통합된 오픈 BI 오픈 플랫폼 안에서 개념 자체가 이제 오픈 플랫폼이 있어요. 오픈 플랫폼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플랫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픈 플랫폼이 있어요. 이 오픈 플랫폼을 우리는 뭐냐면 BIM, 오픈 BIM이라고 불러요. 이 BIM 안에서 전체 공사의 관계자들이 다 결합을 합니다. 다 모이게 되죠. 다 모이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모이는 게 뭐냐면 누가 모입니까? 발주가 들어오고요. 발주자가 들어오고요. 발주자가 들어오게 되고 설계자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4단계 다 들어오죠. 설계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CM어가 들어오고 건설사업 관리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시공자는 같이 세분화해서 그죠? 원도부터 해서 원도도 들어오고 전문 시공 하도도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전문 건설업체까지 다 들어오게 돼서 서로에 대해서 여기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 전체에 대해서 제시를 해 나가게 상호 협력 관계로 돌아서게 되더라. 이게 오픈 BI, 이게 뭡니까? IPD 발주 방식이더라. IPD 발주는 이 사람들을 동시에 발주시키는 것을 IPD 발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트너링이라고 하는 건 차이점이 뭐냐면요. 각 단계별로 발주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파트너링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토공사 들어간다. 그럼 토공사업자가 들어와요. 시공자로. 그럼 골조는 안 들어와요. 토공만 들어오더라. 토공 공사 완료됐다.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골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파트너링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IPD 방식은 전부 다 오픈 플랫폼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오픈 플랫폼이 구성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이 사람들하고 발주자가 다 계약을 맺어줘야 된다는 거야. 한 번에 계약을 맺고 동시에 들어와 줘야 되더라. 그래서 IPD 방식이 선행돼 줘야 돼요. 동시 발주 방식이 선행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BIM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방된 BIM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요. BIM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 플랫폼 안에서 쓰는 언어가 전부 다 한글만 써줘야 되겠죠. 같은 언어를 구사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코드를 통합시킨다 해서 IFC라고 합니다. Industrial Foundation Class라고 불러요. Industrial Foundation Class. 표준화된 코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2D로 만들었는데 쟤는 3D로 집어였어. 이러면 서로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 코드에 대한 이 뭡니까? 이 정도를 통일시켜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LOD라고 Level of Development라고 부르거나 Level of Detail이라고 불러요. LOD를 통합시켜줘야 돼요. LOD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100단위로 보통 움직입니다.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냐면 디테일 정도는 높아집니다. 디테일 정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700 디테일 정도 올라가면 LOD 700 정도 들어가면 거의 상세 시방서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 자체가. 그래서 LOD를 통합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BI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BIM이라고 하는 게 3D부터 시작해가 2D는 뭐 좀 그렇고요. 4D, 5D로 발전하게 되는데 4D라고 하는 거는 프리마베라, 즉 윈도우 프로젝트나 프리마베라 같은 게 들어가요. 즉 공정관리가 여기 들어가더라. 공정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4D가 되고요. 여기에 적산이 들어가게 되면 적산의 금액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더라? 5D가 되게 돼요. 이 5D가 되게 되더라. 5D로 돌입하려고 하니까 컴퓨터의 용량이라는 게 쫓아가 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워낙 이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를 통일시킵니다. 그게 뭐냐? 합성 단가 시스템으로 가요. 합성 단가 시스템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합성 단가가 돼야지만 5D BIM이 구현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5D까지 되니까 3D에서 4D를 지나서 5D까지 구현이 되기 시작하니까 발주자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건물이 유지됐을 때 전체 공사비하고 유지하면서 드는 총 비용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걸 프리퀀 서비스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프리퀀 서비스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프리퀀 서비스입니다. 그죠? 프리퀀 서비스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프리콘 서비스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BIM의 발전 단계가 이 IPD라든지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다 기출 문제죠. 지금 적어 놓은 것들이 싹 다 기출 문제인데, 그죠? 요 4D는 안 나왔고, 5D는 시험에 나왔었고, 뭐 BIM이 항상 나오는 거고, 오픈 BIM 시스템 나왔고, 개방형 BIM 시스템, 그 다음에 IPD 시험 나왔고, IPD, 그 다음에 IFC 시험 나왔었고, LOD 시험 나왔었고, 합성단가 다 시험에 나왔던 애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통합돼서 나가는 방식이 우리가 보통 BIM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IPD는 그 중에서 이거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대한 발주 방식이 되는 거야. 그게 IPD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발주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